네. 이게 가능하던데요. 예. 내 생각만 하면 저쪽은 싹 옮겨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소통이죠. 그게. 그거 못 찾는 사람 어떻게 네? 못 찾는 사람. 뭘 끼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경같이 쓰고 뭐 하면 상대방이 보이고 일부러 그거 보거든요. TV에서. 네. 지난번에도 저기 명의 KBS 프로그램 명의 그거 봤어요. 네. 봤더니 그 우울증 걸린 아가씨더라고요. 아가씨. 어. 아가씨 학생이구나. 고등학교 고3. 근데 학교 끝나서 집에 가니까 아빠가 공부를 해서 먼저 빨리 돈이나 보라고 술 먹고 있으면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이면 날마다 그런 게 이제 우습게 생겼으니까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나가버려가지고 놀이터에서 그냥 이제 비 오는 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왜 이 시간에 캄캄한데 집에 안 들어가고 올라가 있냐. 그러니까 집에 못 간다고 집에 못 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잘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잘해주니까 학교 가는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지한대로 하고 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친구들을 셋이나 그 데리고 둘이나 데리고서 셋이 그 집에서 살아요. 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더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 애들 데려다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너는 이렇게 살 수가 없잖냐,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 여학생이 할아버지를 찔렀어요. 칼로. 그래서 나중에 장면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는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고개 주고 그 집도 보니까 집도 부자로 생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없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모의를 해서 할아버지를 중공은 끝나니까 그 할아버지까지 다 올 것이 된다. 착각을 하고 애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찔렸는데 신고를 안 해. 자꾸 이제 나중에 경찰이 알아가지고 잡혀갔는데 왜 그 할아버지가 범인이 누구라는 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래도 말을 안 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니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앞길이 구말 같은 애들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 요즘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매개두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고 그 재산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나도 그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 자, 생각을 그래서 바꿔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걸 제가 많이 보려고 해요 지금. 네. 자, 저쪽 지방 방송은 뭐 하시죠 지금? 네. 사물 인터넷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요. 자, 업무 발전을 위한 질문입니다. 10장.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산다. 그리고 그 일터의 업무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런데 업무 현장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오너는 일꾼들에게서 끊임없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죠. 대기업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현장은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루어져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업무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질문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물론 이 부분 역시 5가지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힘들어 죽겠네. 언제 이것을 때려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가 더 낫고,
나는 해봐야 안 돼라는 말보다는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재능이 폭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장점을 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무 질문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다양한 업무의 영역과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창세가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가정의 영역과 함께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요 맡은 업무의 현장이다. 우리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맡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이 개발돼야 되죠. 세상은 자기의 회사 업무 영역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서 유익을 줄 수 있어야죠. 유익을 주지 않고 좋은 대우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인 세리 라빈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회사의 10배의 이익을 얻게 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연봉을 올려달라 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직장을 발전시키고 자기 업무를 발전시키는 일에 자신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야곱,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주인의 집에 자기가 속한 회사에 유익을 줬고 효율적인 업무의 능력을 위해서 재능을 개발해 사용했고 오너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너는 충분한 보상을 했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려고 할 때 14년 후에 그 삼촌이 야곱을 붙잡죠. 붙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같이 일하자.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말해라.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게 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현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주인이 그 사람을 발탁을 해서 가정 총무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의 우리들의 인식은 그런 인식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도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뭐 죽으라고 일한들 뭐 누가 알아주냐 뭐하냐 해서 그냥 자기의 시간,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업무적 영역 그 이상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죠. 또 사회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도 뭐 근로 몇 시간,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냉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재능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죠, 이게. 그렇게 정해진 짧은 시간에라도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은 짧게 정리를 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업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열망과 그냥 정해진 일 그냥 하면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할 일들은 자꾸 기계한테 넘겨줘야 되고 인간은 기계를 부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여튼 모든 일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명히 또 다른 효율적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이제 한 거죠. 우리 안에는 재능의 창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무엇보다 호기심과 올바른 분석을 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분석해야 할 질문들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문들을 사용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노력해보라. 그 안에서 우리의 재능의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탁월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자, 재능을 연구해야 될 영역은 다음과 같다. 목표는 변화와 발전. 자, 우리가 천재 창조의 프로젝트, 동기부여 영역.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동기를 창조해내는 영역과 다가온 동기를 활용하는 부분. 네. 기획의 영역. 네.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창조의 영역. 이거는 이제 현장, 행동, 현장의 영역. 관리 시스템, 홍보, 판매, 네트워크 운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감동적 관계 영역, 동료, 상하, 고객과의 관계, 목표 설정과 과정의 영역,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하는 인성의 영역, 휴식과 복지의 영역. 네. 자신의 현장과 업무에서 재능 개발을 위한 필요한 분석 질문.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해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다. 발전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분석 질문이 필요해요. 나의 현장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장인가? 직원인가? 개인 비즈니스인가? 학생인가? 어떤 과목을 위해 재능이 필요한지? 맡은 업무는 뭔가? 나의 현장,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하나 딱 던져놓으면은 자기의 모습을,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전문가인가?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목회의 전문가인가? 이러면 좀 고민이 되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전문가인가? 라고 하면 글쎄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가?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무, 능력이 회사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기계적인가, 주도적인가, 적당주의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 발전 목표는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살펴본 일이 있는가? 그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과 같은 분야의 책은 몇 권이나 읽어보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또 다른 현장을 체험해 본 일이 있는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이대로 가도 되는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변화를 추구해 왔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매일매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정들은 뭐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문제 해결은 재능 개발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일이 과거에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가치의 변화, 네트워크의 변화, 나, 이웃, 동료, 고객과의 관계 변화, 시스템 변화, 물건의 변화, 관리의, 제품 생산의 변화, 홍보의 변화, 기타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부분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는가? 책, 연구 논문, 상황 체험, 멘토의 조언, 고객들의 피드백 등 내가 하는 일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일이 어떤 일과 합쳐진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공부는 CEO들이 좀 해야 돼요. CEO들이 해서 회사의 중역들이나 이 사실 회사나 이런 데서 코칭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해요. 다 이런 거. 그래서 질문을 주고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관리인지, 관계인지, 생산인지, 홍보인지 뭐 이런 부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상대방, 고객, 윗사람, 아랫사람의 피드백은 받아보고 있는가? 내 일과 자신의 방식이 머무는 그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나 회사를 탐방하거나 살펴본 일이 있는가? 그곳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적용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어떤 일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자신의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 속에 담고 있는가? 자기 일에 대한 발전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자, 재능 개발의 모델인 하나님의 천지장 7단계를 업무에 적용하는 질문을 해보자. 동기 만들기, 기획, 창조, 관리, 복구, 완성. 자, 동기부여는 잘 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동기 창조를 잘 하고 있나요? 다가온 동기를 잘 활용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다 갖다 보내줘도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기부여를 나는 잘한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큰 인재예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난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네. 동기를 잘 만들 수 있는가? 다가온 동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기획은 잘 하고 있는가? 기획은 철저한가? 기획되고 계획된 것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경험.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관리 시스템, 유통, 관계, 네트워크의 시스템은 어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더 나은 발전으로 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는 알고 있는가? 나의 업무들은 시작만 있는가? 아니면 완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궁극적 목표는 뭘 이루기 위한 것인가? 나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지적 재능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감성 재능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영성 재능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이외에도 자신의 현장과 업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해야 돼요. 다양한 질문. 왜냐하면은 결국 질문이 뭔가를 끌어내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야 돼요. 다양한 질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걸 막상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이런 걸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제 특수층들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보편화돼야 된다. 네. 그러면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훈련들이 익숙해지면 어디 가든지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죠. 자,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업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가진 장점을 찾기 위한 질문. 예.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때로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는 장점이 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자기의 숨어있는 좋은 점들, 잊어버렸던 좋은 점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죠. 업무의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뇨?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 있고 혼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재판하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것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며 하는 일들을 더욱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결국 이대로의 질문을 통해서 모세는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업무를 분담합니다. 네.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막 다 짊어지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훨씬 나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업무를 분담해 보면 어떨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거. 끊임없이. 결혼잔치에서 삼손의 수수께끼 질문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참 이게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질문이에요. 수수께끼 질문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야. 지금 삼손은 적들을 치기 위한 전략적 질문이었으나 이 외에도 교육을 위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서로 간의 친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바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수수께끼를 내면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조용히 해 하기보다는 자, 지금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더 모아지게 되죠. 자, 역설적 현장을 만들어보라. 전혀 다른 영역. 때로는 속상하고 엉뚱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질문 하나로 새로운 인생 역전을 만든 사람들도 많다. 다음은 속상한 현장에서 혹은 엉뚱한 상황에서 던진 질문으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 이거 텔레비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엄마 옷에 침을 흘려 옷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아기를 키운 어떤 엄마가 고민을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개발된 엄마용 턱받이로 연 1억 매출을 올리게 됐어요. 냉장고에 얼음을 얼리면 이게 잘 떨어지질 않아서 고민하던 주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얼음 다음에 저절로 떨어져 있을까? 그 결과 냉장고에 넣는 얼음 덩어리 용기를 개발해서 연 8억 매출을 하는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갱년기로 잠을 자지 못하던 어느 주부가 고민 속의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중 안대를 개발해서 또 대박이 났어요.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주부가 고민의 질문을 하고 살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새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밖으로 새지 않는 속옷을 만들어 대박이 납니다. 자녀가 게으르고 남편이 게을러서 고민하던 주부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게으름을 이용해서 옷이 잘 개지는 기구를 개발해가지고 또 대박이 나요. 자, 개가 입는 바지는 엉뚱한 질문으로 또 대박나는 회사. 4발 달린 강아지에게 바지를 입힌다면 어떻게 입혀야 할까? 최근 세계 곳곳의 네티즌들이 이 질문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토론까지 벌이는 등 폭발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질문 하나로 캐나다의 한 애견 옷 제조사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바지를 입힌다면 4다리를 다 끼워야 할까요? 아니면 뒷다리 2개만 끼워야 할까요? 벨기에의 19살 학생이 장난처럼 인터넷에 올린 이 질문 하나가 엄청난 반응을 몰고 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긴 바지, 반바지 중 어떤 것을 입혀야 할지, 입힌다면 엉덩이를 덮어야 할지 말지 등에 대한 장난 같은 토론들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패럿과 지렁이까지 등장시킨 질문으로 재미를 더했고 캐나다 한 애견옷 제조사인 머디머치가 이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4다리를 끼우는 강아지 바지를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모습은 웃을 수 있지만 산책 후 강아지를 씻기는데 지친 분들에게 정말 실용적입니다. 틈새 상품으로 간간히 팔리던 바지의 매출은 강아지에 대한 바지 질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후 무려 2,800%나 증가했습니다. 네, 제품의 모델 강아지가 입고 있던 바지까지 전부 팔렸어요. 전 세계 애견인들이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가운데 강아지 바지 질문을 처음 시작한 벨기에 학생 역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위해 이 바지를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개발해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역지사지의 질문으로 성공한 디자이너. 80이 넘은 할머니에 대해 고민과 함께 다음의 질문들을 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역지사지의 답을 찾고 자기를 80이 넘은 노인으로 분장하여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3년 동안을 경험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80이 넘은 할머니의 고충을 경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했는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으로 답을 찾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초미니 화분 용기와 분재를 개발해서 월 2천만 원 매출하는 사람, 가정에서 더칩 커피를 끓여서 월 200만 원 버는 주부, 약도라지를 키워서 년 1억을 매출하는 사법고시 준비생, 방송국에서 방청객 역할로 박수치고 수익 얻는 사람들, 집에서 애완견 돌봐주고 수익 얻는 사람들, 칼라 소금 개발해서 월 400만 원 수익 얻는 주부, 근래에는 투잡, 쓰리잡을 가는 사람도 많다. 채용정보업체 자코리아가 직장인 4,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업외의 부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10.5%였다. 하찮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의 본업보다 하찮게 생각했던 다른 업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회사하다가 망해가지고 호떡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 월 5천만 원 매출. 자기 전공이 아닌 전혀 다른 일, 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포장마차 호떡장사, 유대인들의 직업관, 전공 말고 일반 기술 한 가지씩, 바울의 천막장사, 그들은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 수송객이 되라고 한다. 멈추지 말고 도전하라. 일에 대한 가치를 바꿔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다. 자, 보이지 않으나 있는 답을 찾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이건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차보다 더 빠른 이동수단을 만들어낼까? 처음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는 마차가 중심이니까 도심지 안에서는 차가 시속 3km인가? 네. 그러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가면 안 돼, 절대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동차 기술이 영국에 처음 개발됐다가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인류 전체 가정 속에 컴퓨터를 한 대씩 넣어줄까? 빌 게이츠는 그 생각을 했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컴퓨터를 손바닥 안에 다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세상의 모든 문명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탄생한 것들이다. 가능한 질문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고정관념. 제일 무서운 게 고정관념. 지금 바깥에는 더 엄청난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내 고정관념은 바깥 세상으로 못 나가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좁습니까? 근데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해본 일만 하려고 그래요. 목회도 해본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안 해본 방법은 안 해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기도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방법, 안 해본 방법으로 세계 속으로 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안 해본 이야기예요. 다.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으려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 안 해본 일들이에요, 이게. 누가 오른뺨 때리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 돌려대고 안 해본 거예요, 이런 거 다. 안 해본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 관념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새 부대에다가 바꾸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바꾸고 내 스타일대로, 내 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못해. 예. 그동안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하던 스타일대로 말해.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길 기도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먼저 인사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예?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씩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과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그런데 맨날 싸우는 법을 따라가.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바꿔보자고 하는 게 G7이야.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라고 그러냐고. 그걸 안 해. 네. 자,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라. 과거에는 이것이 어떤 스타일로 존재했을까? 오늘의 현재는 어떠하고 있는가?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거를 계속 먼저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먼저 고민하는 사람은 먼저 답을 찾아서 가는 거고, 이 질문을 먼저 안 한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일, 전혀 다른 일, 역설적 상황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멀지 않아서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약의 틀에 매여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변화의 주인공을 결국 죽인 거예요. 결국. 실컷 공부하고 개발했는데 10년 뒤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다. 미래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능력. 로봇이 사람 대체를 하는데 일자리의 80%가 감소할 것.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 20년 이내 지금의 직업 중 많게는 80%, 작게는 50%가 사라질 거다. 10년 안에 현존 기업의 40%는 사라진다. 파괴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존재 기간이 1950년대 말에는 평균 기업이 55년, 꽤 길게 갔어요. 1970년, 30년. 2020년에는 10년으로 짧아질 것 전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30.2%에 불과했다. 다람쥐의 기대 수명 5년보다 더 짧은 것이다. 잭 월치 전 회장,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바 있고, 찰스 홀리데이 전 회장은 변신을 시도하면 생존 확률이 70%지만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20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하고 가족 빼고 다 바꾸라고 변하려고 했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지적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예, 이 유대의 역사학자 하랄이라는 사람은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보다 책을 읽히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엔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킨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하랄이는 2050년 구직 시장이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나도 장담 못한다. 확실한 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 그때쯤에는 쓸모없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하랄이에 따르면 다음 세대에 꼭 가르쳐야 할 건 통상적 교과목이 아니라 감성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수 없으므로
미래에도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라리는 감성지능과 학습 능력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책과 지식, 경험을 접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셨죠, 지금? 네. 납골당에 갔다 오셔가지고 다 지금 피곤합니다. 자, 미래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뭐가 있나요? 미래 직업 세계 변화, 산업 구조의 구도화, 정보와 사회로의 진입.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녹색 성장. 그래서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 필요한 어떤 직업이나 변화에 대해 이런 것들은 자료뱅크에다가 가능하면 다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교육하고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위에서부터 보죠. 프로테우스식 경력,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기존의 전통적 직장인들은 회사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보상받았다. 즉 전통적 직장인들은 개인의 삶을 희생해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따라 승진, 고소득, 고용 안정과 같은 외적 보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의 심화, 급속한 기술 발전, 기업 간의 인수합병 등은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회사와 직장 인간의 거래의 규칙을 깨뜨렸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더 이상 한 회사에서의 평생 고용을 꿈꾸지 않으며 고소득과 승진을 위해 개인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프로테우스식 경력은 개인의 경력이 직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관심, 능력, 가치관의 변화 등에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프로테우스식 경력에서 궁극적 목적은 고소득, 지위, 명성 같은 외적 성공이 아니라 자아실현, 가정의 행복, 마음의 평안과 같은 심리적 성공이며 심리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다양한 경력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개인 주도적 경력 개발 움직임이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직장 내에서의 수직 상승만을 가정했던 기존의 경력 개발과 달리 프로테우스식 경력은 개인이 다양한 직장 경험과 경력 개발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삶의 균형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미래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경력 개발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성공을 이루어질 직장과 경력을 찾아다니는 개인 스스로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테우스식 경력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는 한 군데 들어가면 거기서 다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한 경쟁, 회사의 합병, 새로운 어떤 것들의 등장.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장기적인 이런 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은 어차피 골고루 있는 시장인데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내게 맞는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누가 아는 사람이 데려다 놓으면은 그 사람 덕분에 그냥 거기서 평생 일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후 산업과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유감스럽지만 이런 면에서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신학계예요. 신학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틀에서 비교를 한다면 이게 사회의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느냐. 네. 공무원의 세계도 비슷하죠. 일반 사람들보다,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게 공무원 사회도 굉장히 느슨하고 그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신학계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가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거야. 네. 와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사회의 변화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유럽의 교회들이 유럽의 그런 산업혁명과 그 시대 이후에 그런 문해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발전돼 나가는 이런 걸 결국 못 쫓아간 거예요, 이게. 그거를 오히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틀로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걸 다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리더해 가면서 이끌어 갔으면 되는데 기독교적인 생명력이 없는 이 틀 가지고 그걸 구속하려고 하니까 문해혁명 그 뭐라 그러죠?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라는 게 결국 문해혁명이고 문해혁명은 헬라 철학과 로마의 초기 정치 문화를 다시 끌어들인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버리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가 인간의 생각보다 못하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인보다 못하면 사회적 리더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세상 사람보다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학교에서 이런 면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기는 어렵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신학교에 오냐 이거예요. 응? 안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 사명감을 갖고 은혜를 받고 이 신학교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공부하는 열정이 신학생들이 사회의 일반 대학생들보다 그 열정의 지수가 더 뛰어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신대원이고 뭐고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더 연구의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하냐 이런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을 이런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책을 더 많이 봅니까? 더 안 보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뭐 고정관념, 또 하나는 고집. 신학을 가라 안 가라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공부를 하죠. 난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다음 세상에서 태어난다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뭘 하고 살 건가? 나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이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걸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한이한테 카톡 보내면서도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늘 만나면 그러죠. 아빠는 네가 아빠의 뒤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를 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종으로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이야. 그렇지만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거는 돈을 벌든 뭘 하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다. 넌 1000명의 지도자들을 네가 키우는 그걸 위해서 아빠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하는 업무적인 방향은 강제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예. 참 G7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정말 꼭 해야 될 일인가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리더십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그러니까 사회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 때마다 힘과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양 다른 나라 가서 이번에 필리핀 부모님께서 신학교 30년대 신학교 가서도 너희들은 젊다, 너희들은 지금 20대다, 거기다가 영어 잘하지 않냐, 내가 세계를 다녀보는데 영어만 잘하면 너무 다 통하는데 너희들이 성경 말씀만 이제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만 너희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진짜를 같이 진리를 보석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막 잘 안 될까? 그다음에 좀 무능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고 발전이 안 될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진짜라면 막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안 달라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그것이 있으면 안 달라지면 할 수 없죠. 이게 진짜는 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네. 안타까웠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응? 멸망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으나, 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사이한테 저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행글 누를까 안타까워 죽었어. 왜안 살아갈까? 이걸 접목시키는 거를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박 목사님 안타까워하시니까 이만 있어요. 예, 고민이 되면 이제 방법을 찾고, 꿀을 발라놓은 먹으러 갑니다. 아이고. 예. 먹는 방법을 알려줘. 알려는 방법. 자,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8.4%가 증가할 것이라고 제한한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이나 조경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서비스업이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산업 2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3위는 통신업, 4위는 사회지원 서비스업, 5위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6위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위는 전문 서비스업 등의 순이다. 물론 이것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서비스 말. 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통신업의 성장과 발전은 충분히 이야기했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정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라. 또 익숙함에 매여 있지 말라. 알고 있는 것에만 매여 있지 말라. 이거 어려운 것들에게. 네. 그래서 지금은 전공이라는 게 이게 별 무의미해요, 이게. 오히려 그 전공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시키고 다시 합치고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회적 학문을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만 그 속에서 뭔가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하는 사람을 쓰겠죠. 근데 이제 뭐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게 뭔데? 자, 찬양, 기타 치고 하는 건 이제 기본으로 다 해. 그건 다 해.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뭘 요구하겠어요, 이제? 자, 심리 상담 할 줄 아냐? 또 청소년들을 또 이런 청소년 코칭이나 멘토링을 할 줄 아냐? 우리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그걸 해야 뭔가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신학교 안에서 운용될 수 있을 때, 그러면서도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본 뼈대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럼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커리큘럼 넣어야겠네요. 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학교에서 이걸 교육을 해보니까 신학생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신방전도사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아이들 문제를 다뤄줄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이게 이제 시너지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정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마라. 익숙함에 매여 있지 마라. 알고 있는 것에 매여 있지 마라.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끊임없는 미래의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답을 찾자. 답의 창고는 하나님, 천국, 성경, 5가지 성품, 세상의 정보와 자원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은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쫓아서 가야 된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쫓아가야 된다. 그 마지막 새로운 변화의 마지막 결론은 바울이 말한 위에서 부르신 상이죠. 이 땅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상. 근데 그거를 얻기까지는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앞으로 가라. 다가올 변화를 보고 가라. 우리 안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재능도 있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하는데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셨어요. 네.